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멕시코와 미국, 경기 삶, 문화 이런 쪽으로 공부를 쓰셨고 지금도 이제 중남미 문화 이쪽에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박정훈 교수님이 오늘 발표하실 것도 사실은 김한석 교수님이 발표하신 신윤물론과 좀 관련이 되는데요. 인간과 비인간 영화인데 Shape of Water라는 델포르 감독의 그 작품을 인간과 비인간의 관점으로 분석을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조금 그 포스트 구조주의 이후에 이런 비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지를 좀 경례를 밝혀 주시겠습니다. 박정훈 교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미래한 박정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발표한 게 저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김한석 교수님께서 지금 방금 발표하신 거에 약간 에피소드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와 연결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김상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오늘 간단하게 영화 The Shape of Water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제목은 이제 그 영화에 그 Shape of Water 영화에서의 비인간 주체와 세계의 제마법화라는 제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3년 전에 영화가 나왔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그 Shape of Water라는 영화는 그 2017년작이고 그다음에 감독은 멕시코 출신의 기에르모 델 토로가 이제 헐리우드에서 이제 자본으로 제작을 했고 영화로 제작을 했고 이제 그 해에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 주요 부분을 수상을 했고 실제로 이제 델 토로 감독이 굉장히 어떤 그 괴물 영화, 몬스터 영화에 대한 그 애호가였고 그리고 지금 21세기 현재에 있어서 그 몬스터 영화의 세계적인 어떤 거장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어떤 몬스터 영화의 연장선상에서 영화를 그리고 있는데 물론 이제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미 영화가 지나갔기 때문에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중거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시대적 배경은 1960년대 우주전쟁이 이렇게 미국이랑 소련이랑 우주전쟁이 상속화되고 있을 때 이제 여기서 승리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제 볼티모어에 어떤 비밀 기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어떤 실험들을 하게 되는데 이 비밀 요원이 이제 아마존에서 어떤 비인간 생명체를 데려와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이 생명체에서 뭔가를 끌어내서 특히 심폐 기능에 대한 어떤 특별한 비밀을 끌어내서 이제 우주 공간에서 뭔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동물의 비인간 생명체를 실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고문하고 뭐 이런 과정이 나타났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이 실험실에서 이 요원이 이제 백인 남성인데 이 청각장애인 여성 청소를 하고 있는 청각장애인 여성을 성적으로 이용한다, 대상화한다던가 아니면 무시한다던가 또 거기서 이제 흑인 여성에 대해서 인종차별적인 비난을 한다던가 하여튼 어떤 이게 전제적인 군주로 군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이 이 비인간 생명체에 대해서 생명체가 사랑에 빠지게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영화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화 이제 3년이나 됐으니 그리고 굉장히 국제적인 영상을 얻은 영화라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연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연구들의 대부분은 이제 이 어떤 비인간 생명체라는 매개를 통해서 그게 어떤 촉매제가 돼서 우리가 살고 있는 특히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회에서 어떤 소수자들, 그러니까 뭐 성적 소수자나 아니면 여성이나 아니면 유색인종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타자들에 관해서 이렇게 그린 문제들이 그린 영화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영화를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오히려 그 역으로 오히려 우리 지금까지 이제 서사에서 많이 묘사가 되고 있고 재현이 되고 있는 어떤 소수자들, 사회적 소수자들, 뭐 아까도 말했듯이 성적 소수자나 아니면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아니면
소수 인종, 유색 인종들에 대해서 이런 주체를 통해 이런 사람들을 매개를 오히려 이 비인간 생명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하고 있는 영화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영화를 봤고요. 그래서 보면 잠깐 나오지만 이 영화 그냥 틱텐션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제 그 벨토로 감독이 이런 괴수 영화 이거에 대한 굉장한 매니아였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어떤 소위 양서류 인간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비인간 생명체가 사실 1954년에 나왔던 The Creature from the Black Lagoon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양서류 인간이에요. 그 아가미 인간이라고 해서 아가미 인간에서 이제 모티브를 따가지고 그걸 굉장히 이제 현재의 특수 효과를 이용해갖고 저렇게 이제 훨씬 더 리얼하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데 만들어내는 작품이라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괴수형 그런 괴물 영화의 특징 안에서 이 영화를 만들어내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근데 이 재미있는 지점이 여기서 보면 뭐냐면 실제로 영화 속에서 이 비인간 생명체를 아주 명확하게 그러니까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몬스터 무비의 장르적인 특징으로 봤을 때는 괴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야만적인 어떤 야만인으로서의 어떤 말을 하지 못하고 그렇죠?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에너지를 갖기도 하고 그런 어떤 그런 야만적인 생명체 혹은 아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게 분석하듯이 어떤 양서류 인간으로 분석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 영화가 일부러 제 생각에는 명확한 정의를 주지 않는 건 굉장히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감독이라는 게. 그래서 실제로 이 백인 남성인 남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백인 남성의 어떤 정보 이 전제공주로 군림하는 백인 남성에게는 이 비인간 생명체는 흉측한 괴물이기 때문에 고문에도 상관없고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소련에 대항해서 이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산, 에셋이라고 표현하는데 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자본 이라고만 보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비인간 생명체가 아마존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 중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 아마존에서는 아마존 선주민들에서는 이 비인간 생명체가 신으로 모시고 있다, 추앙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화는 이 생명체를 바라보는 각 시점들, 다른 시점들을 보여줌으로써 여기에서 그런 다양한 시각의 세계관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특징이 이제 초자연적인 힘을 갖고 있고 치유 능력을 갖고 있고 동물성을 갖고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 또 말을 안 하지만 인간의 소통 능력을 갖기도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관객들에 대해서 정말 이 비인간 생명체가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일부러 델토로 감독이 이 비인간 생명체가 인격을 갖고 있고 영혼을 갖고 있다는 걸 굉장히 영화 속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거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 아마존 이런 인격을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생명체들, 특히 동물이나 생명체들이 인격을 갖고 있다는 거는 이 아마존 선주민들의 세계관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인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저 Creature from the Black Lagoon에서는 별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영화가 계속 두세 번에 걸쳐서 이 생명체가 아마존에서 왔다는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감독이 멕시코 사람이듯이 이제 라틴 아메리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아마존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우리 한국어 제목 더 시그월의 한국어 제목은 사랑의 모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영어 그런 해석이 더 맞는데 실제로는 이 영화 제목은 더 시그 워터라고 했어요. 물이라고. 그렇게 한 이유도 일부러 감독이 아마존의 상상력과 연결시키기 위해서인 거라는 생각을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 영화에서는 이 영화의 제목이 사랑의 모양이 아니라 물의 형태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아마존 세계관에서 갖고 있는 어떤 강이라는 이미지가 갖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까 말했듯이 이 아마존 선주민들에게 강에 대한 이미지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공존하는 이미지고 거기서 인간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생존하는 법을 살기 위해서 수영을 배워야 되고
이 아이들한테 얘기해주기 너는 아나콘다의 등을 타고 넘듯이 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나콘다나 해오나 아니면 돌고래나 이렇게 어떤 다양한 생물체 분들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 그게 다 뭐 평화롭게 산다는 얘기는 아니고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이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속에서는 특히 아마존 그 강에서는 모든 동물이나 이런 생물체가 인격으로서 대우를 한다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그 돌고래도 인간이 되고 이렇게 변형이 될 수 있는 어떤 세계관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실 이 영화가 이 아마존의 그 1960년 미국과 냉전 시대의 미국과 이 아마존의 세력을 이렇게 병치시킴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대기남성으로 대위되는 인간중심적 사회, 그러니까 엔트로포센트리즘을 굉장히 비판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떤 이 인류세의 어떤 논점이랑 이렇게 겹쳐지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인간중심주의를 탈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영화가 재미있는 점은 단순히 인류세적 관점에서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더 예를 들면 실제로는 이 영화가 갖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괴물 영화의 어떤 호러 장르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이 영화가 호러 영화에서 어떤 지점부터는 로맨스 영화로 이렇게 방향을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영화는 아까 그 코엔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히치코크의 세를 갖고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인류세적인 어떤 이미지를 보여줬다면 오히려 인류세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랑 영화로 이제 로맨스 영화로 들어오면서 실제로 이 여주인공 인간과 이 비인간 생명체가 사랑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 인류세적 서구적인 관점에서의 인류세가 어떤 윤리학적인 관점 여기에 이렇게 조금 더 보호해야 되고 해줘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한계를 갖고 있다면 여기 이제 사랑이라는 이제 그 은유를 통해 사랑이라는 걸 테마를 통해서 훨씬 더 급진적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영화에서의 사랑은 무슨 어떤 플라톤한 사랑이랑은 별로 관계가 없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또 개구리 왕자나 아니면은 그 미녀와 야수처럼 이렇게 약간 추상적으로 이 사랑을 그린다기보다도 훨씬 더 직접적으로 섹슈얼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여자 주인공이 이 양서류가 이 비인간 생명체를 봤을 때 느끼는 게 뭐 동정이나 엠파티나 아니면 그런 심퍼스라기보다는 굉장히 섹슈얼 업섹션이에요. 영화 속에서 보면은 그것이 나타나는 바는 어떻게 보면 실제로 그러면서 그걸 실제로 섹슈얼 인터코스를 했다는 거를 영화 속에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얘기하는 바는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정말 다른 종 사이의 결합, 그게 굉장히 어떤 동서양을 넘나들고 이렇게 금기시되는 건데 다른 종 사이의 결합이 어떤 식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급진적인 방식으로 상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인간과 비인간의 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건가 이게 공동 운명체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는 이제 아마존에서도 이 종과 종 사이를 교차하고 넘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이루는 존재가 이제 샤먼이라는 존재예요. 다른 거에 빙의가 돼가지고 그런 것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나아가지 않나. 그래서 결국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완전히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고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한 번도 미국을 떠난 적이 없지만 실제로는 아마존적인 사회를 갖고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그 서구 중심적 사회가 갖고 있는 원 월드를 메니 월드 그러니까 복수의 세계로 나누고 유니버스라고 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단일한 인간 중심의 어떤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를 플루리버스 복수의 세계라는 복수의 우주라는 것들 그런 세계관으로 넓히고 있는 것들을 이 영화 속에서 이렇게 물론 아주 전폭적이지는 않지만 그거를 겹쳐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결국은 박정원 교수님 마지막 그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멀티플리서티, 그죠? 다원주의 뭐 이런
통하는 거죠. 자, 토론자로 김은중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김은중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중남미연구소의 재직 중이시고요. 멕시코 국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옥타비아 파스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중남미 연구와 관련해서 많은 교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 영화 제목이 굉장히 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간단한데 굉장히 함축적이거든요. 물의 형상, 물은 생명이고 그 생명을 담는 그릇이 뭐냐에 따라서 그 생명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인데 그 물을 담는 그 그릇이 바로 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양손의 일관이라는 그런 몸에 담기면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똑같은 생명인데. 그래서 이 발표문을 제가 보면서 브라질 인류학자 에드워드 비베리 카스트로가 퍼스펙티브 이미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관점주의. 지금 마지막에 유니버스를 플루리버스로 이렇게 전환시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우주가 아니라 여러 개의 우주가 가능한 하나의 우주. 멕시코 사파티스타 환경분들이 얘기하는 건데요. 이해가 될 듯 하면서 어려운 그런 개념인데, 그런 몸이 달라지면 관점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드워드 베카스트로가 얘기하는 것은 다문화주의가 아니라 다자연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과학이 제시하는 하나의 원월드라는 그런 객관적 실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구성주의를 이루고 있는 그 사회에서 보고 있는 다양한 다문화주의, 거기서도 물론 척도가 작동하고 있고 사회적 권력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식민주의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문제는 더 근본적으로 하나의 실제를 상정하고 문화가 여러 개 있다는 그런 인식보다는 실제 자체가 여러 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이 담기는 몸이라는 그릇이 달라지면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박정환 선생님이 발표를 하면서 왜 아마존이냐, 왜 아마존의 어떤 세계관이냐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어떤 세계는 다른 그릇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문화주의를 넘어서 다자연주의로 과연 인식의 전환이 가능할까? 두 가지가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회적 권력의 문제고요. 하나는 인식의 전환이 너무 완고해서 근대주의 인식의 전환, 그 원월드라는 그런 그 과학주의가 내세운 실제라는 개념을 끊지 않으면 아마 이런 인식의 전환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박정환 선생님이 논문 제목에다가 재마법화라는 그걸 달았는데요. 저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주스러, 탈주스러, 다시 재주스러 라는 어떤 인식론적 위계가 있는 그런 식으로 다시 회귀하는, 라틴 아메리카 아마존 원주민들의 사고방식이니까 그 주스러로 다시 들어가는 것인가 라는 그런 문제. 이게 사회적 권력을 끊고 또는 하나의 우주라는 그런 하나의 우주라는 자연주의, 원월드라는 그런 개념을 끊고 과연 인식의 전환과 사회적 권력을 이겨내고 플로리버스가 가능할까? 그 질문을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질문은 답할 수는 없지만, 사실 재마법화라고 하는 리인챈트먼트의 개념은 사실 제가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사실 발전 베냐민이 이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베냐민이 얘기를 한 그 재마법화의 어떤 핵심은 그냥 단순히 다른 판타지를 갖는다는 거라기보다는 실제로 그 과정에서 그 전 단계에 이미 탈신화했던 근대 세계나 현재 갖고 있었던 신화된 어떤 것에 대해서 탈신화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함께 이제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이 기존의 권력이나 아니면 현재 상태를 균열을 내고 그것에서 단순히 끝나니까 아니라 그걸 어떤 방식으로 재조직하고 상상을 다시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메타포로서 이제 초현실주의를 얘기할 때 나오는데, 저도 이제 이 영화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서구에서의 다문화주의라는 것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에서 이제 그걸 근본적으로 이렇게 끊어내는 지점은 어떤 정말 사실 이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굉장히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왜냐면은 비인간 생명체랑 저기 인간이랑 섹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하게 여기고 그런 정도까지 이제 어떤 방식으로 다시 이게 세계를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결합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그 제 마법파라는 걸 썼는데 조금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정치하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고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이 마법파라는 게 어떤 뭐 이런 주술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런 주술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고 실제로 아까 장인 선생님께서 아침에 얘기하셨을 때 어떤 부분에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생명에 대해서 신비라는 걸 얘기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어트랙션 매력이라는 것들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나 저도 약간 그런 걸 썼습니다. 네, 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박찬호 교수님의 그 마지막 발언, 그 리인체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상상하지 않으면 비인간, 인간 이 고질적인 이 위계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